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제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할 건 명제에서 세 번째 챕터와 네 번째 챕터인데요. 제목을 우선 보면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기류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챕터의 제목은 절대부등식과 그 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증명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네. 증명. 결국 3번, 4번 챕터의 핵심은 증명이에요. 사실 명제라는 단원에서 증명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긴 해요. 왜냐하면 명제라는 건 수학적인 언어를 배우는 파트고 수학적인 언어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사실은 증명이죠. 수학에서 증명이라는 건 수학의 어떤 두 개의 어떤 큰 기둥 같은 거라고 뒷받침하는 기둥 같은 거라서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증명이 중요하다고 해서 또 증명을 또 오랫동안 공부한다는 건 또 고등학생에게 좀 무리인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증명을 좀 많이 생략하고 우리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증명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이 말이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쉽고 정확하게 잘 설명하면 그게 증명이에요. 어떤 독특한 기술과 어떤 기법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만 돼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서술로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대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외워서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에서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뭐 수능이나 혹은 뭐 내신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증명을 시작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외워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사실 수학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증명을 이런 것들이 있어라는 정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서 그 정도 이해하고 그 증명의 결과들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증명의 결과를 통해서 또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증명의 결과가 결국은 뭐 공식이 되고 또 새로운 정리가 되는데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또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물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가 되는 그 정리들이 어떻게 증명되었는가까지 안다면 뭐 사실 금상첨화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다면 결과를 기억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증명을 시작해 볼 텐데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기류법이라는 걸 얘기해 볼게요. 사실 근데 증명을 우리가 완전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증명을 잠깐 했었어요. 뭘 했었냐면 우리가 첫 번째 증명 방법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발레랑 혹은 참례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모든 것은 뭐뭐뭐 하다, 뭐뭐뭐이다 이런 것들 혹은 뭐 어떤 것은 뭐뭐뭐이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은 뭐뭐 하다라는 것이 거짓이게 하는 것을 보여준 예시가 발레였고 어떤 것은 뭐뭐뭐이다인 것을 참이게 해주는 예시가 참례였죠. 사실 이것도 증명이에요. 얘 거짓이야. 왜? 발레를 딱 들어주면서 이것 봐, 이것 때문에 거짓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완벽한 증명이 되는 거죠. 사실 발레를 찾는 것도 증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증명도 있지만 모든 것은 뭐뭐뭐 하다가 참인 것을 증명하려면 막 이렇게 식을 전개해야 돼요. 식을 전개하는 건데 그 식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땐 이런 방법, 어떤 땐 저런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식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끔은 대우를 쓰기도 하고 또는 기류법이라는 것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요. 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반드시 P집합과 Q집합 사이에 포함관계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로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관계에서는 포함관계가 역전이 되죠. 순서를 바꿔서 Q의 여집합을 왼쪽에 쓰고 한번 오른쪽에다 P의 여집합을 쓸게요. 왜냐면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쓸 때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조건으로 이제 이 얘기를 바꿔서 써본다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는데 자, 요
요거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와 또 not Q이면 not P이다라는 명제는 둘이 무슨 관계예요? 바로 대우 관계죠. 네, 대우 관계. 순서가 바뀌었고 각각 부정을 씌웠다. 이렇게 대우 관계입니다. 어때요? 얘랑 동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운명 공동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가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를 활용하는 거, 그게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에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왜 할까요? 굳이 대우까지 써가면서 얘가 훨씬 보기 편한 것 같은데 굳이 대우를 통해서 보는 게 편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표현이 좀 바꿨을 때도 보기가 이해가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예시는 잠시 뒤에 문제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요 이제 밑에 내용 요거 이제 잠깐 보시고, 그래서 참과 거짓이 일치한다 얘기했고요. 그다음 요 문제 하나 봅시다. 자, 대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다음 중 참인 명제를 말하시오라고 했어요.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대우를 찾으시면 돼요. 얘가 참이라고. 얘가 참이면 이거의 역도 참이니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참인 건 딱 하나가 있죠. 바로 누구? 얘의 대우입니다. 대우가 뭔데? 방향 바꾸고 순서 바꾸고, 아니 이렇게 방향 이렇게 순서 바꾸고 부정으로 바꾸고. 그래서 not Q가 먼저 오면 Q가 되고요. P의 부정은 not P. 자, 방향은 요렇게. 그래서 Q이면 not P이다. 어디 있어요? Q이면 not P이다. 아, 여기 있네요. 3번. 자, 얘가 참이면 얘도 반드시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볼까요? 2번, 4번, 1번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요. 1번도 우리 알 수 있긴 해요. 1번은 반드시 거짓입니다. 거짓인지 어떻게 알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이잖아요. 그러면 P이면 not Q이다는 반드시 거짓이 됩니다. 둘은 사실 뭐 역이나 대우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결론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얘가 만약 참이라면 P가 Q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럼 P가 Q에 포함이 되는 상태에서 얘도 참일 수 있을까요? 얘는 어때요? P가 Q에 여집합이 포함되어야만 참이잖아요. 어때요? P가 Q에 포함되는 순간 요렇게 포함됐는데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될 수가 있나요? Q의 여집합이 어디예요? Q의 여집합? 여기잖아요, 여기.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반드시 거짓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거짓이니까 또 반드시 거짓인 게 있을까요? 바로 얘의 대우겠죠. 이것의 대우가 뭔데? 그럼 얘의 대우인 P이면 Q이다에서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 요거는 반드시 거짓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참인 거는 대우 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뭐예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알 수 없다는 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짓인 게 아니라. 자, 예제 1번 봅시다.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여기 써있죠? 대우를 이용할 때 효과적인 명제입니다. 그냥 증명하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물론 안 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제곱함수가 짝수일 때 n이 가능한 범위를 조사한 다음에 그것이 모두 짝수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어렵거든요. 그렇게 할 때 조건들이 좀 까다로워요. 근데 이거 말을 바꿔서 보면 훨씬 편해지는 거예요. 자, 바꿔볼까요? 대우를 썼더니 어떻게 됐냐면, 자, 대우를 썼더니 n이 짝수가 아니면, 그래서 n이 홀수이면, 자, 이렇게 바꾼 거죠. 이렇게 순서 바꾸고 각각 부정으로 바꾼 거예요. n제곱도 홀수이다. n제곱이 짝수가 아니다. 홀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짝수가 아니라는 말을 홀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건 딱
양분되니까 그런 거죠. 마치 유리수와 무리수 이런 것처럼 짝수 아니면 홀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명칭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자연수의 반대는 뭐야? 자연수가 아닌 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짝수랑 홀수 정도는 홀수 아닌 거 뭐야? 짝수 이렇게 이름이 따로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사실 뭐 짝수가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홀수이면 자, 주어가 첫 시작이 n제곱으로 시작되느냐 n이라고 시작되느냐의 차이예요. 예를 들면 n제곱이 짝수라는 걸 표현하려면 자, n제곱이 뭐야? 짝수야. 그럼 2k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지? 그럼 n은 뭔데? n은 뭐라고 쓰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n이 홀수야 라고 하면 n은 2k-1이야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제곱이 뭐야? 그럼 그 제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제곱해서 2k-를 제곱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식이 전개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용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했더니 다시 이렇게 묶었어요. 묶었더니 2 곱하기 무언가가 나왔죠.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2를 곱하면 짝수겠죠. 거기다 1을 더했다? 아, 홀수겠구나. 뭐 이런 거예요. 아, 결국 n제곱은 홀수야. n이 홀수라고 세팅을 해놨더니 n제곱도 홀수가 됐어. 아, 참 이렇게 된 거죠. 참인 명제. 자, 여기서 사실 근데 우리가 좀 엄밀하게 또 따져 들어간다면 이런 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왜 홀수일 때 n을 2k-1이라고 쓰지? 이렇게 하면 그냥 홀수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사실 따져볼 수 있죠. 우선 k가 자연수라고 얘기했는데요. j는 1, 2, 3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쭉 가서 k가 1 넣으면 뭐예요? 1 나와요. k가 2일 때 3 나오고요. k가 3일 때 4 나와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면 수열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그걸 배우고 나면 훨씬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짝수일 때는 그래서 2k라고 쓰고 홀수일 때는 2k-1이라고 보통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통 쓴다는 건 그런 식으로 할 때 식전개할 때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보면 왜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을 굳이 왜 2로 묶었어? 4로 안 묶고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세요. 2로 묶었을 때 어떤 수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얘가 나머지가 되니까 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1이 있네. 아, 그럼 짝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4라고 써도 틀리냐? 뭐 엄격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4의 배수는 결국 짝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짝수를 얘기할 때는 그래도 2의 배수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2의 배수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얘는 확실히 자연수 맞나? 뭐 2k제곱 마이너스 2k는 자연수 맞아? 뭐 이런 것까지도 따져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게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홀수랑 제곱하면 홀수 곱하면 홀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홀수랑 곱하면 홀수니까 홀수의 제곱도 홀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또 물어보겠죠. 홀수랑 곱하면 왜 홀수야? 그거는 이래서 그게 바로 증명이에요. 네. 그런 걸 증명이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n제곱이 여기도 n제곱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때요? 까다롭죠? 그래서 대우를 바꾸는 거예요. n으로 앞으로 시작되기 위해서. 대우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야 라는 명제가 되겠죠.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3k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3k 한 다음에 요거를 뭐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써도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했을 때는 k에다가 0부터 넣어야 되거든요. 그죠? 0을 넣었을 때 1 0을 넣었을 때 2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쓰지 않고 n에다가 3k 마이너스 1 n에다가 3k 마이너스 2 이렇게 세팅을 해요. 그래 놓고 k는 1, 2, 3 이렇게 자연수 이렇게 하려고.
근데 뭐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해도 사실 상관없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야. 나중에 수열을 배고 나오면 똑같은 의미구나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3의 배수 아니라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거 제곱해보고 이거 제곱해 봤을 때 3의 배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즉 3으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있나 없나 라는 걸 확인하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뭐 힌트 정도 드리고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 시험에 나와? 그럼 뭐 그건 아니에요. 이걸 갖고 제가 증명하라는 문제를 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빈칸 넣기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증명하라? 라는 건 묻진 않을 시험에서 묻지는 않을 거야. 그건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푼다는 건 매우 수학을 잘하거나 아니면 증명 과정을 외웠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이제 귀류법을 보도록 할게요. 귀류법이 뭐지? 하고 읽어볼게요.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면 주어진 명제의 가정이 부정되거나 이미 참이라고 알려진 명제가 부정됨을 보이기도 한다. 엄청 긴 문장인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맞아요. 이름도 기류법.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일상 용어가 아니에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라는 명제가 있어요. 얘가 참인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증명하고 싶은데 살짝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 얘가 만약에 거짓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if P가 만약 거짓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자 라고 하고 거짓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막 해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해요. 하다가 뭔가 이상한데? 거짓이라고 선언을 했더니 뭔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꼬이는 게 생기는 거예요. 꼬이는 게 생겨서 그렇게 꼬일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순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바람에 뒤에 이야기가 꼬였어. 꼬여버렸어 라고 얘기를 해요. 꼬여버려서 이거 모순. 그럼 결국 시작이 잘못된 거죠. 애초에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길이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길이 아니면 그 반대 길이죠. 왜냐하면 수학에서 명제는 참 아니면 거짓밖에 없으니까. 거짓이라고 상상했더니 꼬였으니까 결국 참일 거야 라고 확신을 갖는 거. 그게 바로 귀류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귀류법에 대한 증명은 이렇게 시작돼요. 자, 증명해 볼게요. 자, 루트 2는 무리수가 맞아요. 그죠? 무리수인 걸 다 알아요. 그죠? 근데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증명할 때 무리수라는 거 어떻게 증명하지? 무리수가 뭔데? 근데 무리수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유리수가 아닌 수로 보통 정의해요.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면 유리수가 아닌 걸 증명하는 것보다 유리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편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리수에 대해서는 식의 특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리수만 해도 루트 2 같은 거, 루트 3 같은 무리수도 있지만 파이라던가 이 자연상수 2 같은 그런 수들도 무리수거든요. 그럼 둘은 좀 계층이 달라요. 느낌도 다르고. 그러니까 무리수를 어떤 특징 지어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유리수라고 한번 선언을 해보는 거야. 자, 루트 2 유리수라고 해보자. 자, 루트 2 유리수야 라고 가정해보는 거야. 즉 얘가 거짓일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럼 얘가 거짓이라면 if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라면 그 반대말인 게 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얘가 참일 거라고 가정하는 거죠. if. 네. 근데 유리수는 특징이 있어요. 유리수가 뭐냐면요. 유리수가 비율이 있는 수예요. 유비수. 비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죠. 그럼 루트 2가 한번 유리수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마 분수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심지어 이것도 기하분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기하분수를 만들어서 한번 얘기를 막 해보는 거예요. 막 해봐가지고 쭈루루루 해봤어요. 했더니 분명히 n과 n은 이제 기하분수라서 m하고 n은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쭉 결론만 얘기해 볼게요. n이 짝수래요. 그런데 m제곱도 짝수, m도 짝수래요. n도 짝수인데
m도 짝수라고? 뭐야? 아까 서로소라고 했잖아. 근데 둘 다 짝수면 서로소 아니잖아. 그 둘 다 짝수면 서로소 아닌데 서로소인데 서로소 아니다? 모순 꼬였어. 그럼 시작이 잘못됐구나. 처음에 선언한 가정이 잘못됐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루트 2가 유리수라는 말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루트 2는 무리수야 라는 거야.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게 기류법입니다. 이거 옛날에 막 뭐 대학교 본고사 시절에 나왔던 문제라고 예전에 유명했던 문제거든요. 뭐 동경대학교 뭐 서울대학교 뭐 이런 데서 나왔다고 유명해서 저희 어렸을 때 이거 막 달달 외우게 하고 그랬는데 그냥 요런 증명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증명 방식을 다 외우지 마세요. 루트 3은 무리수 똑같은 식으로 하겠죠. 이런 거야. 하나의 증명을 배우고 나면 비슷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익혀 나가는 거겠죠. 자, 그럼 뒤로 가서 소단어 확인 문제 각자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빈칸 넣기처럼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 대우를 이용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대우가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얘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해봐라. 그럼 여기 뭐라고 하겠어요?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뭐 이렇게 가겠죠?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단어입니다. 절대부등식과 그 증명. 자, 여기서는 제가 중요한 얘기는 바로 절대부등식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증명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많은 부분 생략하기로 했잖아요. 절대부등식 중요합니다. 그럼 절대부등식이 뭐야? 마치 항등식의 반대 같은 거예요. 항상 부등호가 일정한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 맨날 이렇게 되는 거. 네. 그러니까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걸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부등호가 성립하는 식. 그게 바로 절대부등식입니다. 심지어 방향까지도. 네. 자, 그럼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이용해서 다른 것들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세 변에서 두 변의 길이를 더한 것은 나머지 변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요런 게 바로 절대부등식이야. 어떤 삼각형에서도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변의 길이보다 항상 커. 항상 등호가 성립해가 아니라 항상 커. 이렇게. 이런 게 바로 절대부등식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뒤에 봅시다. 그러면 절대부등식은 그래서 여기 뭐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은 블라블라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부등식이에요. 자, x가 실수일 때 x제곱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죠. 그쵸? 항상 부등호가 되니까. 근데 등호가 껴있어서 좀 보기 안 좋다 싶으시면 뭐 이렇게 바꾸면 돼요. x제곱 더하기 1은 항상 0보다 커. 이런 식으로. 항상 성립하죠. 네, 절대 부등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절대 부등식을 우리가 증명하고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식들이 있는데요. 요런 것들 한번 쭉 볼게요.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A가 B보다 크다는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둘을 뺀 게 0보다 크면 돼. 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A, B가 모두 실수라면 A제곱은 절대로 0보다 크거나 같아. 또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과 제곱했을 때 그 부등호 방향이 똑같다는 건 같은 말이야.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절대값 붙인 건 A보다 크거나 같아. 항상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제곱 더해서 0이면 둘 다 0이야. 그 다음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아. 절대값 안에서 곱하는 건 각각 절대값에서 곱해도 괜찮아.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이 각각의 뭐 절대값 배울 때 혹은 뭐 2차식 배울 때 뭐 실수 단원에서 여러 가지 배웠던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때 요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식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쓴다라는 겁니다. 한 번씩 봐두시고 상식처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절대부등식
증명할 텐데요. 저는 사실 증명을 한다기보다는 중요한 절대부등식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증명하는 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 곱한 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정말 그럴까요? 네, 정말 그렇대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렇게 보면 식을 전개해야겠죠? 잘 봅시다, 식을. 자,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 ab. 자, 얘가 더 크다고 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아까 우리 여기 얘기했죠. 누가 누구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빼봐. 뺀 게 0보다 크면 돼. 그걸 그대로 활용한 거야. 누가 누구보다 크다 혹은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둘을 빼봐 라는 거야. 자, 둘을 뺐어요. 자, 빼서 요렇게 얘기했네요. 오,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싶은데 이런 거 정말 이런 게 이제 스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증명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금방 생각하지만 안 해본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왜 나온 거야 라고 싶은. 이거 왜 한 거냐면요.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식을 분리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어차피 b제곱이었거든요. 그걸 분리시켜서 완전 제곱과 완전 제곱으로 만든 거예요. 왜 완전 제곱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실수고 이것도 실수예요. 이것도. 그럼 실수 제곱하고 실수 제곱한 거 더하면 어때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져요. 예,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더한 것도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증명 끝난 거죠. 이 식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 얘가 얘보다 커. 둘을 빼봤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그럼 앞에 게 크거구나.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납니다. 그럼 등호는 언제 생길까요? 이럴 때 생긴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증명 기술 같은 거야. 그럼 이 내용이 언제 굉장히 중요하냐? 꼭 그렇진 않죠. 이걸 그냥 증명하는 과정만 본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까 제가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식의 결과는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요. 뒤에 나오는 식들을 볼게요. 자, 문제 1번에 1번 말고 2번을 한번 볼 텐데요. 요거는요. 사실 요즘 교육 과정에서는 딱히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진 않고 뭐 많은 문제에 쓰이진 않지만 요거 사실은 이름이 있는 부등식이에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부등식이에요. 이름이 붙어있는 부등식이라는 건 마치 1차 함수, 뭐 2차 함수, 벤 다이어그램,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것처럼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건 굉장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오랜 시간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정립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코시라는 수학자와 수바르츠라는 수학자가 같이 동시대 같이는 아니어도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만들어낸 부등식이다라고 한 거예요. 코시는요, 우리가 뭐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 많이 나오지 않지만 사실 프랑스의 그 당시에 굉장히 최고의 수학자 중 하나였고요. 비슷한 나이 또래 유명한 수학자가 누가 있냐? 그럼 프랑스에 코시가 있다면 독일엔 가우스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우스랑 비슷한 동시대에 살던 프랑스 최고의 수학자였어요. 요건데요. 이거 언제 써먹냐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말 필요 없는데 그냥 요런 거야. 그냥 요런 식이 있다 정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증명해? 이거랑 이거랑 곱해요. 곱한 결과랑 얘 빼면 돼요. 뺀 결과를 가지고 다시 완전 제곱식 만들어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건요. 지금은 사실 뭐 많이 쓰이지 않지만 요럴 때 많이 써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럴 때 많이 씁니다. 뭐 2x 플러스 4y 제곱의 뭐 최대값을 구해라.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야. 원 위에 있는 점인데 그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럴 때 많이 써요. 근데 지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다음 걸 볼게요. 이거는 좀 별표를 치고 싶네요. 별표를 많이 붙일게요. 요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한 절대부등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자, 평균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보통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고 더 많은데, 그냥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두 가지를 주로 배웁니다. 평균도 이제 산술평균이라는 거 있고, 그
그다음에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산술 평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균이에요.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다 이런 거죠. 기하 평균은요 곱셈에 의한 평균 같은 건데요. 보통 뭐 이자율 10% 증가한 다음에 20% 증가한 걸 똑같은 퍼센트로 본다면 두 번에 의해서 똑같은 퍼센트 증가한 걸로 생각하려면 그게 뭘까? 15%일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럼 그 뭘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그런 평균을 구하는 게 기하 평균 같은 거야. 그래서 왜 그럼 기하 평균이라고 하냐 이런 거예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넓이가 있어요.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B예요. 얘랑 넓이 똑같은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럼 이거 길이 뭘까? 이게 바로 기하 평균입니다. 넓이가 AB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일까요? 가로 길이가 루트 AB가 되겠죠. 여기도 루트 AB. 그러면 둘이 곱해서 AB 넓이 똑같죠. 그래서 기하적으로 기하 넓이에 대한 평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곱셈에 대한 평균이고요. 곱한다. 자, 더한 다음에 반으로 쪼갰죠? 곱한 다음에 반으로 쪼갤 거예요. 곱셈을 반으로 어떻게 쪼개요? 루트로. 자, 요런 게 이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에요. 그런데 둘이 어떻대요? 산술 평균. 자, 두 수가 양수일 때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두 수가 양수일 때, 모두 양수일 때 쓸 수 있어요. 하나라도 음수가 있으면 이런 부등식 성립하지 않아요. 두 수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술 평균이 있고 기하 평균이 있을 때 산술 평균이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항상 거의 커요. 그럼 언제 같아요? 평균 값이 두 개가 똑같은 상황이 언제냐면요. 두 수가 같은 수일 때요. 같은 수일 때. 예를 들면 A랑 B가 똑같은 수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A 더하기 A에서 2로 나누면 A죠. A랑 A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A죠. 이거 다 A잖아요. 그죠? 요때만 같아요. 둘이. 언제 같아지냐? 같은 수일 때. 그 외에는 항상 누가 더 큰데 항상 얘가 더 커요. 같을 때는 요때만 같습니다. 요때 같다. 이런 걸 증명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증명하는데? 저는 증명은 뭐 이거 똑같아요. 누가 더 큰지 알고 싶으면 빼는 거죠. 빼서 막 전개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 같아지는데? 요때. 뭐 이런 건데요. 사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결과가 왜 중요한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요런 거 문제 풀려고 그러는 거야. 요게 바로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에요. 문제 2번이. 잘 보세요. 자, 요 부분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요. 자, A랑 B가 모두 양수일 때 방금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어떻게 됐었냐면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항상 성립해 라고 얘기했죠. 요 식을요 이렇게 변형할게요. 얘가 만약 참이라면 요거를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요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이게 너무 파워풀한 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식의 형태만 봐도 좋은 식, 그리고 인류 역사상 뭔가 기록에 남겨있는 식들은요 모양 자체도 이뻐요.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와우.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이걸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우리 수학에서는.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곱에다 루트 씌운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둘이 같을 때를 제외한다면 항상 커. 이런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언제? 두 수가 양수일 때만 써야 돼. 대신. 이게 약속입니다. 둘 다 양수일 때 아니면 이런 걸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하나라도 음수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잖아요. 루트 안에 음수면 허수입니다. 허수는 부등호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수 양수일 때만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수가 음수일 때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음수 곱하면 양수니까 루트 안에 씌워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럴 때는 식이 꼬일 때가 있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쓰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쓴다. 그래서 두 수가 양수일 때만 쓰는 거야. 자, 그럼 그걸 갖고 이걸 증명하라고 라는 거야. 자, 볼게요. 두 수가 있어요.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A분의 B도 양수일까요? 맞아요. 두 수가 양수인데 나눠도 양수죠. 그럼 B분의 A도 양수일까요? 맞아요. 양수 맞습니다. 둘 다 양수예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즉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써볼게요.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둘 다 양수니까 크거나 같을 거야. 누구보다 2 곱하기, 자 여기 보세요. 위에 2, 아이고 여기도 이걸 안 썼네. 양변에 2를 곱했으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죄송해요. 살짝 뒤로 미루고 2가 들어가야지. 2 요게 중요한데 여기 있던 2가 여기로 간 거예요. 얘가 2 곱하기 루트 ab보다 ab가 아니죠. 두 수의 곱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루트 두 수의 곱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네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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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래서 남는 걸 썼더니 어떻게 돼요? 2 루트 1이죠. 다 없어지니까 2. 결국 얘는 뭐예요? 2보다 크거나 같아.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문제 풀 때 씁니다. 그럼 이런 걸 나중에 어떻게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야.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의 요럴 때 두 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최소값 얼마예요? 2. 이런 식으로. 요럴 때 우리가 활용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4번. 요 4a 2번 봅시다. 4a 더하기 a분의 1이 4보다 크거나 같다고 어떻게 알아? a가 양수니까 4a도 양수일 거야. 그리고 a분의 1도 양수일 거야. 당연하죠. 그럼 두 수의 합은 어때?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을 거야. 누구보다? 2 곱하기 두 수의 곱. 두 수를 곱하면 4a 곱하기 a분의 1 약분 4 되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2 곱하기 루트 4, 4. 아,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그럼 얘 최소값은 얼마야? 4. 이런 식으로. 굉장한 이 산술 평균, 기하 평균에 의한 절대부등식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 최소값 문제를 풀 때 많이 나옵니다. 자, 예제 3번은 살짝 건너뛸게요. 절대값 두 개, 상식적인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절대값 두 개 따로 더한 것은 더한 다음에 절대값함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당연하죠. 이런 거 예시만 볼게요. 양수일 때 어때요? 둘이 어때요? 똑같죠? 근데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 이거 5죠. 근데 더한 다음에 루트 절대값 씌우면 5 안 나오죠.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이니까 1이죠. 이건 5인데 이건 1이네. 어때요? 크죠? 당연한 거예요. 절대값을 먼저 더하냐 나중에 더하냐 차이가 있습니다. 증명하는 거 또 뻔하죠. 제곱하고 빼서 또 만전제곱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요 기술적인 부분은 보지 마시고요. 결론만 봅시다. 자, 이런 거 그냥 보시고 아 요렇구나 왜 그럴까 이런 거 생각만 해보세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소단어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를 볼게요. 요 문제 2번. 자, x가 양수일 때 얘 최소값을 구하라. 양수일 때 최소값을 구하라. 요때 바로 산술 평균, 기하 평균에 의한 절대부등식을 활용하는 거야. 해볼까요? x 양수예요. 그럼 x분의 4도 양수일까요? 맞아요. 양수예요. 그때만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 루트 두 수의 곱보다 x 곱하기 x분의 4보다 약분 양수 약분 얼마예요? 2 곱하기 루트 4 4. 아, 얘 최소값은 얼마? 4. 이런 거. 요럴 때 우리가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근데 곱하기네요. 곱하기 난 지금 덧셈에 대한 최소값만 하고 있었는데 곱셈이 나왔어요. 그럼 요거 따로따로 하면 될까? 그렇지 않아요. 최소값이라고 곱할 때 최소값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문제 풀 때 이거 따로 해가지고 막 미지수 나오는데 그 둘을 곱해서 나온다?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꼬여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이거 왜 그러냐면 얘가 최소일 때 얘가 최소가 아니에요. 네. 동시에 최소를 만족할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게 최소라는 건 A, B가 같을 때인데요. 여기서 얘가 최소가 되려면 A분의 4랑 B분의 9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걸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둘이 이렇게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동시에 딱 둘 다 최소가 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곱해서
양 다 곱해요. 이렇게 분배 법칙 해서 a 곱하기 a분의 4 하면 4. 그 다음 a 곱하기 b분의 9 하면 b분의 9a. b 곱하기 a분의 4 하면 a분의 4b 더하기 b 곱하기 b분의 9 하면 약분해서 9. 그러면 13 더하기 b분의 9a 더하기 a분의 4b. 그 다음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돼요. 이거 약분 되겠죠. 13은 정해져 있고 크거나 같다. 13 더하기 누구보다 2루트 두수의 곱 b분의 9a 곱하기 a분의 4b. 약분 4, 9, 36 루트 36은 6이죠. 6이 12 그럼 얼마예요? 25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 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쓸 때는 그래도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요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문제 못 풀었어요. A, B가 모두 양수라는 말. 이런 거 없으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절대부등식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명제의 범위고요. 뒤에 있는 부분에 뭐 중단한 문제 이런 거 다 꼭 풀어보시길 바래요. 대단한 문제까지 있으니까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